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글자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목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목차가 용도지역 지정 절차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는 뭐야?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는 뭐야? 그렇지, 그렇지. 관리계획 절차. 무슨 절차? 입안 결정 고시란 절차입니다. 그죠? 다시.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는 절차란 말입니다. 그 절차는 뭐더라?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보시면, 21개가 있거든요. 21개의 용도 지역이 생활권으로 21개로 나눴잖아요. 그죠?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나름의 형식적인 프로세스, 절차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절차는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관리계획 절차, 즉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절차. 이 절차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절차에 뭐가 있냐면,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특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예죠. 특별한 예. 예외란 말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면 특례입니까? 일반 예입니까? 일반 예죠. 일반적인 예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특례니까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안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절차를 만다,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생략.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한 개 있고요. 또 한 개가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까지를 몽창구리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입안 결정의 특례이래 불러요.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특례. 또 한 개는 입안 결정 고시의 특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특별한 예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원칙은 내려 되어 있죠. 원칙. 국장, 시도, 대도시장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죠. 용도지역의 지정 명령을 뭐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즉 입안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근데 이 절차에 뭐가 나온다? 절차의 뭐가 나옵니까? 특례가 나오죠. 뭐의 특례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의 특례. 어디까지만 특례가 인정됩니까? 결정까지만. 적어 놓을래요? 고시는 해야 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적어 두셔야 돼요. 고시는 해야 한다. 어디까지가 특례이기 때문에? 결정까지가 특례이기 때문에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 두시면 돼요. 자, 특례 인정 사유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으면 공유수면을 매립했거든요.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그 매립할 때 매립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으면 관리계획에 입안에서부터 어디까지 결정까지 절차 없이 생략하고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지정까지만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는 해줘야 된다? 그렇지. 고시는 해야 한다. 이 경우 특광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적시 뭘 해야 한다? 고시해야 한다. 재작년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례 불인정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대요.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달라요. 일치하지 않아. 내용과 다르다든지 그 매립구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인가가 되고 나면 특광시장 군수한테 통보해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요 이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오늘 설명 듣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자, 설명 들어보실래요? 자, 요거부터 할게요. 요게 지금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동의어가 뭐냐면 이반 결정의 특례는요, 공유 수면 매립지에서 특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인 공유 수면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 해운대 할까요? 육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의 공유 수면이 바다가 있는데 여기를 요만큼을 뭘 해버렸냐면 매립을 했어요. 요만큼을. 자, 매립을 하면 그냥 무작정 매립하진 않겠죠. 매립하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그래서 매립을 했는데 그 매립한 목적이 뭔데? 그러니까 이걸 매립해서 택지로 쓰려고 매립을 했답니다. 택지로. 매립 목적이 택지예요. 택지. 자, 그러면 택지로 쓰려고 매립을 했는데 이 매립한 구역하고 이웃하고 있는, 매립한 구역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해운대가 4용도지역상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따진다 그러면 4용도지역상 여러분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어디에 속합니까? 해운대 도시, 해운대 도시. 해운대를 갔다 어떤 분들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데 아닙니다. 해운대는 빨가벗고 노는 데입니다. 도시죠, 이게. 그죠? 자, 봐봐. 자, 매립을 했어. 뭐로 쓰려고? 택지. 그죠? 자, 매립한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매립한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같죠? 그죠? 그러면 택지가 새로 생겨났잖아. 그러면 여기에 용도지역, 즉 생활권을 부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별말 없으면 요만큼의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으니까 이 토지를 어떤 생활권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여기 용도지역 지정해 줍시다. 어떻게 지정합니까? 그렇지. 관리객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죠? 그럼 관리 기초를 거쳐서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어. 근데 어떤 목적으로 쓴데? 택지. 우리가 좀 전에 용도지역 개념을 배웠다니까. 택지로 쓰면 4용도지역상 그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뭐로 지정이 될까요? 그래, 도시로 된다니까요. 여기는 도시직이 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야, 이 바보야. 뭐 하려고 그러는 얘기죠. 와. 그러니까 매립한 목적하고요. 매립한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목적이 뭐더라? 같더라. 얼마나?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더라. 완전 동일하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절차를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하고 뭐는 해주고 고시는 해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뭐는 별도로 해줘야 된다? 고시는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논점이 5개. 객관식 딱 한 문제를 오는 건데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잘 안 내다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자, 매립을 했거든.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얼마나 동일하대? 완전히 동일하대. 일부가 동일하면 안 돼. 일부가 동일하다는 것은요, 요까지는 택지로 쓰고요, 요거는 농지로 쓰려고 매립을 했어.
그러면 매립한 목적하고, 그죠? 여기가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도시라니까요. 매립한 목적하고 100% 동일합니까? 1번 동일합니까? 1번 동일하죠.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동일해야 된다고요? 완전 동일해야 돼요. 완전 동일하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는 생략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해줘야 되고, 고시는 해야 된다. 그죠? 누가 고시하는데? 라고 하니까, 광,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러니까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러는 거야. 틀렸죠?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어디까지는 생략하기 때문에 결정까지. 결정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용도적으로 들어가면 용도적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죠. 자, 그래서 논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쉬워. 자, 봐봐.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잖아. 매립한 목적이 이웃 용도적과 일부가 동일해야 돼? 완전 동일해야 돼?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생략한다고요? 그렇죠.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는 뭐 해줘야 되고? 고시내야 되죠. 누가 하는데? 광, 시장, 군수가.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흡수가 돼버린대요? 매립, 준공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전에 본 것 같이 완전히 동일하면 되는데 요만큼은 도시고 요만큼은 농림지역인데 산업단지로 쓰려고 매립을 했잖아. 그러면 야하고는 일치하지가 않거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여기를 택지로 쓰려고 매립을 했거든. 그러면 이웃한 용도지역과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그럴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완전 동일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절차 생략한다고요?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뭐 해줘야 된다고요? 고시해야 된다고요. 그죠? 누가요? 광, 시장, 군수가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흡수가 돼버린다고요? 매립, 준공인가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끝. 잘하네. 됐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개념을 잡고 다시 읽으면 좀 다르게 봐요. 자,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뭐하면 같으면 관리계획에서 어떤 절차 없이 입안에서부터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나중에 별도 고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점이 4개입니다. 다 했습니다. 특례불인정은 목적이 완전 동일하지 않을 때는 생략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생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오늘 또 글자 한번 봐봐요. 도시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결정된 것으로 온답니까?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온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도 할 필요가 없더라. 고시도 할 필요가 없어요. 5군데 시험에 되게 잘 내죠. 단순한 겁니다, 이거는. 뭐 된 것으로 온다고요?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온다. 첫 번째, 항만구역, 어항구역. 이 키워드가 아니죠.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인데 어디 연접한? 어디 연접한? 도시 연접한. 어항구역인데 어디 연접한? 도시 연접한. 그죠? 키워드가 항만구역이 키워드겠습니까? 도시 연접한이 키워드겠습니까? 그렇죠. 도시 연접한. 그러니까 항만구역인데 관리지역에 연접하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디 연접할 때만? 도시에 연접할 때만. 그죠?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3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줄여가지고 국일첨 산업단지랍니다. 국일첨. 산업단지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아요. 준산업단지도 있고요. 농단지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뭐? 국일첨.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 원개발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 전 원개발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 전 원개발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 전은 전기입니다. 전기. 이거 아닙니다. 전원주택 할 때 그 전이 아니고 전기. 전 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은 도시가 대표입니다. 단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전탑 하나 딸랑 세워놓고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수력발전소 하나 딸랑 세워놓고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5군데는 도시가 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시험이 잘 내죠. 다음 중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5개. 첫 번째 어디라고요? 항만구역. 또 의왕구역이 키워드가 아니죠. 어디 연접한? 도시 연접한. 산업단지 국일청. 그 다음에 먼지구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전 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 단 뭐는 빼고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만다. 제외합니다. 한번 더. 자, 의왕구역과 항만구역 어디 연접해야 돼? 도시 연접해야 돼. 무슨 산업단지? 국일청.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지구? 택지개발지구. 무슨 개발사업구역? 전 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 전력수요.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단 뭐는 뺀다.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만다. 제외한다. 5군데는. 5군데를 외우면 됩니다. 다 외웠어 벌써. 잘해.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아리스트입니다. 나왔다. 드디어 관리지역. 그림 기억납니까? 관리지역이라면 아까 그림을 기억해야 돼. 계획관리는 어디를 싸고 있고? 그죠? 생산관리는? 그렇죠. 보전관리는? 와, 잘한다, 진짜.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자, 볼게요.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 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은 당해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서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 잠부 실리요. 안 적어도 되는데, 줄 같은 거 치면 안 되는데, 책이 들어보시면 나중에 또 3월달에 줄 치지, 다음 달에 줄 치줄 건데, 그럼 그때는 또 줄 지운다고 막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줄 치면 안 됩니다. 다 넣고 이야기인데 줄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줄 치라 그러면 줄 치면 되는데, 왜 줄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보려고 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몰라가지고 다 줄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실력으로 시험장 가는 게 아니고요. 언제 실력으로 가냐면 9월달 실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10월달 실력으로. 그러면 공부를 반복을 계속 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처음 배우잖아. 앞으로 이게 몇 번 반복되는지 압니까? 이게? 응? 1번. 내가 수업할 때 1번 한다니까. 1번. 하다가 거의 다 외워요. 그 나중에 줄 보면 눈이 자꾸 글로 간다니까. 줄 쪽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중에 줄 치줄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니는 와 줄 치는데. 물어보려고. 뭐로 되어 있냐면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꼬우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본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자, 위에 것부터 할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글자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라. 심리 유보하지 말고 의사표시를 해라. 의사표시를. 의사표시를 해라. 의사표시. 107조 하지 말고 의사표시를 해라. 자, 3번으로 생각하시는 분, 그죠? 자, 키워드는 뭐냐면요, 손든 분들의 숫자가 비슷비슷한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농림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가 아니고 어디 안에 쓸 때? 관리지역 안에서만 그래요. 관리지역 안에서만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를 빼버린지 압니까? 수험생들은요, 농업진흥지역 보면 흥분해 봅니다. 이걸 빼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디 안에서만? 관리지역 안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농림이 되는 것은 아니야. 어디 안에서만? 관리지역 안에서만 그래요. 그래서 관리지역이 하는 역할, 보니까 관리지역이 어디를 싸고 있더라. 농림이나 도시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이렇게 싸고 있거든. 그죠?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농지법에 나오는데 그거로 지정하면 농림으로 바로 편입시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에 있는 보존산지? 관리지역 안에 있는 도시에도 보존산지가 있어, 없어? 도시에도 보존산지가 있어, 없어? 있는 걸 좀 하면 안 될까? 도시에도 보존산지가 있다. 북한산이 보존산지가 일부가 있을 수 있잖아. 도심지 안에. 그죠? 그럴 때 보존산지가 됐다고 해서 그게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존산지가 어디에 있을 때만?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시험에서 어디를 빼뺀다? 이걸 빼요. 관리지역을 뺀다고. 시험은 100% 정해져 있어요. 100%. 100% 이걸 뺍니다. 100%.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뺍니다. 무조건. 야를 빼가지고 답을 만들든지 아니면 답을 안 만들든지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해석을 해볼게. 자, 이만큼의 토지가 있거든요.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이해 안 돼도 돼. 나중에 이해하면 돼요. 지금 이해 안 되면 다음 달에 이해하면 되고, 다음 달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하면 되고, 그 다음 달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하면 되고, 그 다음 달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하면 되고, 그 다음 달에도 안 되잖아. 그럼 몰라도 돼. 잘 들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죠? 모르면 지지 말고 놔라고. 그럼 맞춰. 시험들 명심할 거는 뭐냐면요. 답은 모르는데 나중에 10월달 되면 답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5개 중에서 찍진 않아요. 2개 또는 3개씩 찍어요. 지금은 답이 아닌 것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데 자꾸 졸다가 들으면 알게 된다고. 뭐를? 답이 아닌 것을. 그래서 나중에는 3개 또는 4개 중에서 찍기 때문에 확률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다 모르겠잖아. 그럼 놔. 대신에 손에 징글을 꼭 쥐고 가라고. 손에 징그도 못 쥐면서 자꾸 나머지를 쥐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빠져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계속 모르고, 헷갈리는 걸 계속 헷갈리고, 아는 거는 나중에 이상한 데 시간을 쏟다 보니까 더 헷갈리고, 그래서 점수가 57.5가 나온다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버리는 용기. 놓으면 몰라시 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그냥 몰라 이러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글자 내 그대로 읽을게. 관리지역 안에서 어떤 관리인지 모르겠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요만큼이 농지법에 따라서 요만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오늘.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순간에 여기는 뭐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래 나오죠. 뭔 말이냐면 12월 1일 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잖아. 그러면 11월 30일까지는 여기의 토지는, 여기에 한 평의 토지는 어디에 행위제한을 받았겠어? 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행위제한을 받았을 거라고. 근데 12월 1일 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에 뭐가 됐겠어? 농림지역이 됐죠. 즉 용도지역이 어디에서 어디로? 관리지역에서 뭐로? 농림지역으로 뭐 되네? 변경이 되잖아.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이 오잖아.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예?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만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요. 변경할 때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가 뭔데요? 계획. 그 계획이 뭔데?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될 때뿐만 아니라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꿀 때도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아. 생략하자 이 말이에요. 와! 이러니까 어디 안에서기 때문에 관리지역 아니거든. 관리지역 아니거든. 근데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되니까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의 개념을 품고 들어오거든. 배웠잖아 아까 그림을.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의 개념을 품고 들어온다고 이게. 그게 굳이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도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 말이야. 왜?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칠 때 관리지역이었으면 요 개념을 품을 만큼의 절차를 보고 거치는 거예요. 그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가까운 보존관리지역을 갖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해서 농림지역으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을 때는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는 괜찮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리지역 때는 이 절차를 많이 된다,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키워드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니까. 그 수험생들은 뭘 보고 흥분하냐면 농업진흥지역하고 농림지역을 보면 흥분해버려요. 오랜만에 아는 거 하나 나왔거든. 근데 시험에서는 뭘 빼핀다? 관리지역을 빼줘.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아니면 거기다 하나 더 보시죠.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수험생들이 앞에 있는 자연녹지를 안 보고요. 뭘 바뀐다?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을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확 찍어비죠. 그래서 나가지고 뭐라냐면 실수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볼 때부터 키워드를 잡아야 돼. 여기서 키워드는 뭐더라? 안 했을 때. 또 할게요. 자, 하나 더는요. 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이 됐어요. 보전산지가 됐어. 그러니까 오늘 지정됐거든요. 12월 1일 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농림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였는데? 관리지역의 행위전을 받았는데, 그죠?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여보고, 관리지역에서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입안결정고시요. 절차를 거칩니까? 생략합니까? 생략하죠. 이건 왜 그러냐니까 뭐예요? 보전산지거든. 보전산지. 그러니까 농림에도 산림보전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용도지역 개념에 농림에도 산림보전이라는 말이 들어오잖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그 개념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래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전산지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키워드는 뭐야? 관리지역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알면 여기에 줄 치는 게 행간편은 어디에 칠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나머지 줄 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줄을 다 치는데 여러분들은 관리지역 안 요거만 줄 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어디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보존산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지형도면에 표시하면 돼요.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전보세요. 자,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 절차를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만 생략하는 거예요. 뭐는 해줘야 되고, 고시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런다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자, 매립한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얼마나 동일하대? 그렇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생략하는 거예요? 뭐는 해줘야 돼요? 그렇지. 누가? 그렇죠. 특광시장구수가.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 매립 준공인가로부터. 자, 그 다음에 한 개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고시까지도 의제시켜주는 겁니다. 5군데. 어디요? 항만구역. 또 어항구역이 중요한 말이 아니지. 어디 연접한? 도시 연접한. 산업단지 3개. 국일첩. 무슨 지구? 택지개발지구. 무슨 개발사업구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 단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를 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안에서 특례?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이면 농림지역으로. 보존산지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어디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와,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됐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더 보실래요? 자,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는요,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가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때로는 그런데 이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입안 결정 고시까지 몽창굴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절차를 거치든, 그죠? 절차가 생략이 되든, 어쨌든 간에 지정은 되는 건 맞습니까? 그죠?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목적은 달성됩니까? 용도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일종 전용 주거지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로 입안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치든 아니면 그 절차가 어떤 특례 적용을 받아서 생략이 되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됐어.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목적이 달성이 돼요? 다시 할까? 시간 없는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지정되잖아. 그럼 목적이 달성이 되냐고. 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 다시 할게요. 요 편지가 잘라내고, 다시. 자, 용도지역이 21개가 지정이 되잖아.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니까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목적이 달성이 되냐고. 안 돼요. 그죠? 뭘 통해서 달성이 되냐면요. 행위 제한을 해줘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행위 제한. 용도지역은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안결정 고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정이 됐을 뿐이에요. 지정됐다고 해서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데 맞는 이용규제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게 행위제한이에요. 그래서 공법의 종착점은요. 기, 성, 전 행위제한이에요. 항상.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기, 성, 전 행위제한. 근데 이제 왜 어렵냐면요. 행위제한도 어려운데 기성전도 어려운 거야. 새로운 외계어들이 너무 많거든. 이만결정 고신이 막 오마말을 보거든. 그래서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종착점은 항상 뭘 봐야 된다? 규제를 봐야 됩니다. 규제. 행위제한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절차를 거치든 아니면 때로는 절차를 생략하든 결국은 뭘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행위 제한을 통해서 목적 달성돼요. 그럼 어떤 행위 제한을 하는데 기다려봐라고. 그렇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21개의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각각에 맞는 뭘 한다? 행위 제한을 한다고. 근데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요. 어떤 행위 제한 하냐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상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양환이잖아요.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건축 제한이라 불러요. 건축 제한이라 말은 별게 아니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란 건물의 용도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건축 제한 또는 용도 제한 이렇게 불러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요? 행위 제한 때문에, 건축 제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도. 건축 제한 때문에. 두 번째는 무슨 제한을 하냐면요. 건물의 사이즈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상업지역이 건물이 커요? 아니면 주거지역이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크다는 것은 건물의 너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지가 100평이 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100평을 더 많이 활용합니까? 주거지역에서 더 많이 활용합니까? 그렇죠. 그걸 건폐율이라고 불러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어디가 부피가 커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용적률이라 불러요. 용적률.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목적이라는 것을 만다 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축 제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나는 그 토지를 어디에 맞게끔 써야 된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게끔, 즉 건축 제한에 맞게끔 토지를 활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활용도가 상식적으로 우리 21개 중에서 어디가 활용도가 제일 높아요?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21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전용 일반 중공업체 해가 쭉 배웠잖아. 그중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어디?
상업지역 중에서도 어디? 중심. 그래서 그거 제일 비싼 거예요, 토지가. 그거 토지 가격이 제일 비싼 거야. 활용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죠? 어디가 활용도가 제일 떨어지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거기는 토지 가격이 제일 싼 거야. 평당 3,000원이란다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죠. 활용도가 높으니까 수요가 많겠죠. 공급은 정해져 있겠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지 뭐. 그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본지역은 토지 면적이 넓죠. 수요가 공급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수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밑에 있겠지. 평당 5,000원 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규제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 시험에서 여기에서 몇 개 나왔냐면 2개 나왔습니다. 2개. 보통 1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은 건폐율 용적률 중에서 무조건 낼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 보통 1문제 정도 나올 건데 작년에 좀 문제가 과하게 나왔어요. 자, 근데 건축 제한은요. 어디에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가 원칙이라고요? 대통령령, 즉 시행령, 국회법 시행령에서 각 21개 용도지역별로 어떤 건축 제한을 하는지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교재 58을 한번 보실래요? 58을 보시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표가 돼 있죠, 표. 그죠? 표가 좌측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우측에는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대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인들이, 친구분이, 내지는 지인이, 야,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서 내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그죠?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빌라를 하나 지으려고 하거든. 다세대를 지으려고 하거든. 이거 지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2종 근린 생활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하거든. 지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잠깐만 있어봐. 해가지고 몇 페이지를 보면 돼요? 58을 보고 그게 아까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라라고 얘기했죠. 연립주택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좌측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된다고 돼 있죠. 그게 연립주택이 있어 없어? 연립주택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된다 이러면 큰일 나. 그 위에 뭐라고 했어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친구가 서울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안양 사람인지 성남 사람인지를 보고 어디 조례를 봐야 돼? 그 지자체 조례를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친구가 물어봤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준주거지역에 내가 토지가 500평이 있는데 뭐 되니?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58페이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58페이지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맨 위에 58 맨 위에 봐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의해 법 76조, 시행령 71조, 별표 뭐라고 돼 있어요? ES 22 돼 있죠. 별표 규정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표 규정을 보면 된다 이래 이야기하면 돼요.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 답니다. 근처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할 겁니다. 건폐율. 자, 건폐율이 보니까 59에 나오네요. 뭐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입니까?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뭐분의 뭐라고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이 무슨 말이냐면요. 건축 가능 면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요 2개의 설명을 들을 거거든요. 요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딱 저한테 15분만 주면 건물을 짓게끔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해볼게요. 한번 들어봐봐. 건폐율은,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건폐율 가지고 해볼게요.
아마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볼 겁니다. 건폐율이란 말이. 뭐분의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입니까?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줄여가지고 건축 가능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 자, 그러면 이만큼의 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일 때 요 대지 안에서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 이래 되는 겁니다. 대지 면적은 정해져 있어요? 변하는 겁니까? 그쵸? 정해져 있어요. 35번지는 100, 36번지는 103, 37번지는 1326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건폐율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비율입니다. 규제입니다. 이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이것도 정해져 있겠습니까? 변하는 거겠습니까? 정해져 있겠죠. 건폐율이 뭐 오늘 50% 됐다가 내일은 60% 돼. 비율이거든요. 비율. 그게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건폐율이 50이에요. 50%.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X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해볼게요.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1번지 토지가. 이 지역의 건폐율이 50%라고 할 때 대지 소유자, 1번지 대지 소유자 갑은 이 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건축 가능 면적, 최대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그죠? 얼마? 50 제곱미터를 지으면 돼요. 지어야 됩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49를 지어도 되죠. 51은 돼, 안 돼? 안 돼요. 51을 지으면 건폐율 위반이 돼요. 건폐율 위반으로 건축법에 가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안 하죠.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1년에 2번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만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을 어디에 짓든지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 관심이 없어요. 100제곱미터 대지에 건폐율 50이면 50%만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이게 규제거든요. 규제. 원래부터 있었겠습니까? 원래는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이게. 자, 설명드릴 테니까 봐봐요. 어떤 제도를 볼 때는요, 제 수업 방식이 좀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첫 시간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설명인데, 우리나라에는 옛날에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없었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용도지역도 없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관리지역 없어. 필요가 그 시대 상황의 필요가 그 제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제도의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없던 시절로 돌아가면 돼요. 없던 시절에 있던 문제점이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필요성이에요. 관리지역이 없었을 때 뭐 이상 없이 7, 80년대는 잘 살았거든. 근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통의 발달, 도시 비대화 등등으로 관리지역이 없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본적이 훼손이 오더라. 이를 보존해야 되고 그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낸 게 뭐더라?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관리지역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건폐율이 원래 있었느냐? 없어. 원래 없었어요. 자, 건폐율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만큼의 대지를 가지고 있어. 건폐율 없어. 그러면 건물 지으라 그러면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죠. 꽉 채워 짓겠지 뭐. 어떻게 짓기는 다 채워 짓겠죠. 최대한 활용하겠죠. 건폐율이 없으니까. 건축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꽉 채워 짓겠지. 그러면 옆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건물 어떻게 지을까요? 야, 니가 꽉 채운다고 하면 나도 꽉 채워야지. 이 사람아, 꽉 채워야지. 이 사람이 뭔 소리하고 있어. 꽉 채워야지. 그럼 니는 어떻게 짓겠어? 니도 꽉 채워야지. 그래서 옛날 건물들은요, 건물이 다닥 붙어 있어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할 것 없이. 옛날 다 그래줬어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 것이 건물이 다닥 붙어 있었다고. 근데 이게 70년대를 지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야. 다닥 지었거든요. 근데, 아이씨, 불이야!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싹 답답합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할 것 없이 싹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홍콩 화재 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 화재가 났을 때 4개 동인가가 다 타버렸거든. 왜?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토지를 이렇게 활용했다니까. 벌려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니까 불이 아니라니까 다 타피는 거야.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연소가 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람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햇빛을 볼 수가 없어. 옆집 소리가 기대면 다 들려. 그러니까 이게 80년대를 70년대를 지나고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안 좋더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다? 건폐율을 만들어서 대지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한 거예요. 사이즈. 그래서 이거는 수직이 아니고 뭘 정한다? 수평을 정하는 거예요. 수평적 규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야, 건폐율이 50%다. 50%다. 네가 이 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어디에 짓든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너는 얼마만 활용해야 돼? 50%만 활용해야 돼. 너도 얼마를 활용해야 돼? 50%만 활용해야 돼. 너는 50%만 활용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규제를 하면서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를 띄워버린다? 공지를 띄워버려요. 공지. 공간을 띄워버려요. 공간을 띄워가지고 뭘 확보하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의 연소, 사생활보호, 일조, 통풍, 채광 등을 확보해서 삶의 질을 위로 맞아 끌어올리자. 이게 건폐율 규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대부분이 건폐율이 50%면요, 50%를 짓는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닙니다. 건폐율을 만든 목적은요, 공간이에요, 공간. 원래는 건폐율이 100%라니까. 건폐율을 만든 목적은요, 건물을 얼마를 짓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원래는 얼마를 짓는 게 목적인데, 뭐가 목적이냐면, 공간 확보의 그 목적이죠. 공간 확보. 공간.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요, 지나가다가 어디 막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밖에다가 펜스를 이렇게 딱 친단 말입니다. 펜스를 치고 펜스 벽면을 보면 건물의 조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대지 면적이 13만 2,321.8제곱미터, 건폐율이 41.3%, 용적률이 368% 이렇게 나오거든. 그 친구들로 지나가다가 이제 본 거야. 그 친구 물어본 거죠. 야, 중개사 공부한다면서.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래 물어봤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산하기 힘든데, 우리는 학원에서 100제곱미터에 50%밖에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되죠. 100제곱미터의 50%나 13만 2,321.8에 41.3%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이걸. 건폐율은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읽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읽게 해줄 테니까 한번 봐봐봐. 건폐율 했거든요. 건폐율에서 이 글이 무슨 건자냐면요. 건자가 세운다는 말입니다. 패자가 무슨 패자냐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패자가 요 패자인데 이게 덮을패라는 말이에요. 덮을패. 뭐라고요? 덮을패. 율은 비율이에요. 자, 해석할게요. 건폐율은 건물을 세워서 덮는 부분의 비율이에요. 건폐율은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뭘 덮어? 대지를 덮는 거예요. 대지를. 땅을 덮는 게 아니고 대지를 덮어요. 땅하고 대지는 다른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땅하고 대지를 같은 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땅하고 대지는 달라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요. 그 대지를 덮어버린다니까요. 그 건폐율이 50%란 것은, 건폐율이 50%란 것은 얼마? 50%를 따라해라.
건을 따는 게요. 건이라면 세워서 이라면 돼요. 다시 할게요. 건폐율 50%인 것은, 그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 50%인 것은, 그죠? 건물을 비율을 말해요. 그러면 덮었지. 덮은 게 50이잖아. 그럼 안 덮은 게 얼마란 이야기인데? 안 덮은 게 뭔데요? 그렇지. 이게 공지죠. 그러니까 덮은 것과 안 덮은 게 100이 나오면 돼요. 항상 덮은 거하고 안 덮은 거하고 100이 되면 돼요. 그게 건폐율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지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 50%한 것은 읽으면요. 건물을 세워서 덮는 부분이 얼마? 50. 이면 공지도 얼마? 50. 자, 건폐율 60이 무슨 말인데? 몇 프로를 덮었어? 60. 공지는 40. 건폐율이 65%란 말이 무슨 말인데? 덮은 게 나머지. 그렇죠. 건폐율이 35%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덮은 게 35. 공지가 65. 됐죠. 자, 그러면 봐봐라. 보이나? 펜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대지 면적은 13만 2321.8제곱미터가 있을 것이다. 저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41.3%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58.7%는 뭐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공지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건축사들이 이 대지를 13만 2321제곱미터 이런 모양의 대지를 41.3%를 어떻게 덮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도로가 어디에 나 있는지, 동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뭘 해낸다? 설계도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1.3%면 몇 프로? 41.3은 지어서 듣고 나머지 공지로 남기면 끝. 어떤 숫자가 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폐율입니다. 끝. 다 했는데요. 더 알려주려고? 없어. 더 알려줄 게 없어. 다 했어. 이해됐습니까? 용증이 들어갑니다. 용적률은요, 그 바로 밑에 나오죠. 뭐분의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입니까? 연면적의 비율이죠.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면적의 비율인데 연면적 계산할 때 4개를 뺀다고 되어 있죠. 지하층,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 안에 있는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안에 있는 대피공간을 뺀다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용적률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점 보세요. 용적률 여기 설명할까? 자, 용적률. 뭐분의 뭐의 비율이더라? 건물의 연면적. 자, 설명드리면요. 연면적은 뭐를 연면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 사망자가 이번에 홍콩 화재로 연 사망자가 360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많이 쓰잖아. 그렇죠? 이을연 총합을 말하죠. 홍콩 화재로, 그죠? 연 사망자가 368이다 그러면 사망자의 총합이, 이어져 있는 총합이, 그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자는 이을 연자예요. 그래서 연은 합이에요, 합. 총합을 말해요. 그래서 연면적은요, 건물의 바닥 면적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게 연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의 합. 네? 자, 잠 보세요. 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 B1 1, 2, 3층이 있고 바닥 면적이 전부 다 50으로 똑같아요.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야? 150? 200? 바닥 면적이 합이라니까 50짜리가 몇 개 있어요?
50짜리가 몇 개 있어? 4개. 50짜리 4개 있으면 200. 200. 얼마? 200. 연면적이라면 바닥 면적을 총합 치면 돼요. 바닥 면적으로 계산되는 건 몽창으로 다 넣으면 됩니다. 그럼 200이죠.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 총합입니다.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만 4개를 빼요. 뭐를 빼냐면 지하 층을 뺍니다. 부속 용도로서 이거는 주차 공간을 뺍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 안에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뺍니다. 경사지붕 아래 있는 대피공간, 요 4개는 빼고 계산해요. 자, 그러니까 연면적이라면 연면적으로 몰았으면 얼마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죠. 200이죠. 근데 연면적은 200인데 용적률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를 빼야 돼요? 그 지하를 빼야 되겠죠. 대지 면적이 얼마? 100. 야는 빼고 계산해야 되겠죠. 용적률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이야기하면 되냐면 150%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는 재작년에 나왔어요.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를 할 때는 항상 지하를 넣어 함정을 파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칠 때쯤 되면 다 맞춥니다. 다 맞추는데 여기 제가 뭔 이야기를 하시면 이걸 왜 빼는지가 또 궁금하겠죠. 왜 빼는지 알면 되거든요. 원래 뺐겠어? 원래는 안 뺐겠어? 원래는 안 뺐어요. 원래는 안 빼. 원래는 안 빼고 계산했거든요. 원래는 안 빼고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빼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니까 잘 들어봐야 돼요. 원래는 안 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용적률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지 면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역시 X의 값을 찾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얼마고 그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연면적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걸 안 빼. 안 빼. 대지 면적은 100이야. 근데 용적률이 150%야. 그럼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짓죠? 지하가 포함되니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 30제곱미터짜리 주차장을 이렇게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230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용적률이 얼만데? 150인데. 일반 건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날려야 돼요? 응? 그렇죠. 그렇지. 지하를 어떻게 날리노? 그죠? 이걸 열으려고 그러면 지상을 날려야 되겠지. 지상을 날려야지. 그리고 주차 공간이 30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날려야 돼? 그렇죠. 2층에 있는 부분을 20밖에 못 쓰겠죠. 30을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 50, 100, 120, 30, 1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건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이런 건물 짓겠냐고? 안 짓는다고. 그래서 야야야 지하는 귀신 논다. 없애라. 그 지하를 날려버린 겁니다. 지하를 날려버리겠다. 야야야 주차장은 공용 주차장 가라이. 그래서 옛날 건물은요 주차장이 없어요. 옛날 건물은 지하가 잘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똑같아요. 차량이 증가되는 거야 90년대.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요즘은 제일 1번이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식당 지하물이 맛집이라도 주차장 없으면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공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이렇게 쓰니까 회원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빼라. 요거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규제에 포함을 안 시킬 거니까 니네들이 지하를 용적률에 포함 안 된대. 지하를 뚫고 내려가서 지구 반대편에 어딥니까? 아르헨티나입니까? 우리나라가 반대편이? 까지 파고 내려가 된다. 주차장은 100층까지 지어도 상관없다. 용적률을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은 그건 다음 문제고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야 4개는 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를 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냐면요. 읽어야 돼요. 읽을 수 없는 개념은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막 대지 면적, 연면적
천만에 맞습니다. 시험에서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제 근표율을 읽을 줄 안다고. 근표율 50%가 뭐야? 그렇지. 근표율 50이라는 게 50%는 지어서 듣고 나머지 50은 공지로 남겨라 했잖아. 그러면 용적률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읽는 겁니다. 용적률을.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0제곱미터 대지에 용적률은 150이죠. 그 X값을 정하는 거라니까요. X값을 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법 이야기해 줄게.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3은 2분의 X요. 그죠? 이걸 모르면,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문 수학, 한솔 수학, 이런 데 들었다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X값을 어떻게 찾았어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X값이 로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 X를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돼. 요렇게 읽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읽어봐봐. 빨리 읽어라. 네가 읽어봐라고. 네, 제가 읽어볼게요. 100제곱미터 대지의 150%만큼을 지하나 주차공간이나 대피공간 빼고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150%면 조금 부드럽지 않거든요. 배수로 바꾸면 돼. 150%면 몇 배입니까? 1.5배죠.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4개 빼고. 4개 빼고. 그러면 용적률이 20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2배. 왜 그래? 용적률이 1000%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대지 면적 10배. 뭐 어려웠어? 그래서 봐봐. 아까 13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었고, 건폐율이 41.3%가 있었고요. 용적률이 524%가 있다고. 그럼 이거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계산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볼게. 봐봐. 자, 대지 면적이 132,321.8 제곱미터의 퍼센테이지가 이거죠.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건폐율이 41.3%란 것은 41.3%는 지어서 듣고 나머지 58.7%는 공지로 남기면 되고 대지 면적 132,321.8 제곱미터의 대지에 몇 배? 5.24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끝! 이러면 돼요. 저 안에서 펜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하나만 딱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봐봐. 여기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고요. 우리 행거 가지고 해볼게요. 건폐율이 50%로, 용적률이 150%로 가지고 했다니까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 100. 자, 건폐율 50 읽어줘. 건폐율 50% 읽어주세요. 그렇지. 50제곱미터는 50%는 지어서 듣고 나머지 50은 공지로 남기면 되죠. 용적률 150을 읽어줘요. 그렇지. 대지 면적의 몇 배? 1.5배를 지하나 주차공간이나 4개 빼고 연면적으로 하면 돼요. 쓸 수 있다. 자, 그럼 2층도 몇 층, 얼마까지 지을 수 있어요? 50. 3층도 50.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각 층은 얼마? 50. 풀로 쓰면 5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끝. 이게 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냐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건물의 층수가 나와요. 층수. 자, 여기서 3층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3층은요, 용적률이 150에 건폐율 50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층수가 3층에 있습니까? 최소 층수가 3층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얼마 전에. 다시.
아니, 대소, 소대 막 이래 들어오니까 귀가 헷갈려서 그래. 자, 용적률 150에 건폐율 50이잖아. 그러면 3층 나왔잖아. 3층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의 최대 층수가 3층이에요. 최소 3층이에요. 최소 3층이죠. 즉 30층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이러니까 30층을 지어볼게 내가. 30층 지어서 이렇게 지으면 돼요. 바닥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왜? 대지 면적이 1.5배를 쓰면 돼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계속. 그래서 100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만큼을 각 층을 다 쓰면 3층인데 그보다 더 높게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줄여버린다? 바닥 면적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3빌딩이나 롯데 월드타운은 전체 대지에서 실제 바닥 면적은 건폐율만큼을 썼다 안 썼다? 안 썼죠. 그러니까 가보면 1층하고 2층, 3층까지는 건폐율만큼은 굉장히 넓어. 위로 올라가면서 쭉 이렇게 뽑아버린다고. 바닥 면적을 줄여버리죠. 그래야지 건물이 튼튼하거든. 두 번째는 그래야지 고층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어바웃은 나와요. 어바웃. 예를 들어서 펜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펜스 안에서. 그죠? 그러면 풀로 지으면 한 12,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겠네. 봐봐. 풀로 지으면 10한 2,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네. 하는데 보니까 20층짜리 플라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바닥을 줄이겠네. 끝. 그러면 대충 나오죠. 그거 보고 이제 건물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건물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작년에 2개 나왔습니다. 2개. 다시. 건폐율의 41.3%가 뭐라고요? 41.3%만큼은 지어서 나머지는 그렇지. 524%라는 게 뭐라고요? 용적률의 524%는 몇 배? 대지 면적의 몇 배? 그렇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